한동훈 위원장이 부산 민심이 흉흉하니까 롯데 자이언츠 팬을 참칭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말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칵세리마. 네, 지지율 대책 K 오늘 특집 인터뷰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모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모셨다기보다는 제가 직접 찾아왔어요. 네. 지지율 대책 K 역사상 처음으로 아, 그렇습니까? 찾아가는 인터뷰로 오늘 오게 됐고요. 이제 여기 와보니까 사실 당사는 되게 협소하군요. 매우 협소하고요. 급하게 구해야 됐고 이 일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괜찮은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의도에. 네, 그래서 급하게 구했고 총선 뒤에는 그 추가로 공간을 더 구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지금 제 독자 방이 없고 네. 방을 둘러싸고 저와 사무총장이 테이블 하나를 공유하고 있고 저희 비서진들은 테이블 하나를 가지고 6명이 쓰던가 그래요 지금. 당세에 비하면 사실 되게 이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저희 이 인터뷰도 지금 뭐 아주 엄청난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브리핑룸 좁은 브리핑룸을 이제 치우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네. 드리고 아무튼 한 짧은 시간 동안 인터뷰 진행될 텐데 네. 잘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오늘 이제 비례 정당이라서 어떤 뭐랄까 지역 유세를 제대로 못한다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네.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역을 돌고 있지만 첫째는 제가 시민 대상으로 연설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뭐 스피커 마이크 다 쓰지 못하고 유세차 쓰지 못하고 이런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가더라도 제가 대중연설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시민들은 생각하시는데 그걸 못하고 현장에 오신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면 그걸 답하는 것만 허용되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식으로 기자간담회식으로만 그렇죠. 이루어지는 네. 거군요. 저는 이게 이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왜 만들어졌는지 시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세요. 당신이 출마를 했는데 왜 연설을 못하냐 이런 건데 현재 지금 선거법이 준연동형 선거제 아닙니까? 네. 그걸 전제로 조국혁신당이 지역구를 내지 않고 비례만 낸 상태인데 과거에 비례대표 그 후보들 경우에 있어서 이런 제약을 둔 이유는 지금 같은 준연동형 선거제가 아닌 것을 전제로 했었어요. 그 당시엔 지역구가 태반이고 준연동형 선거제가 없는 걸 전제로 그렇게 만들어두고 그게 합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도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 선거 운동과 관련된 폭은 여전히 매우 좁아져 있어서 저희가 헌법소원을 곧 제기할 생각이고 물론 선거법에 관련된 위헌 여부가 이번 4월 10일 전에 나오지 않겠죠. 예. 않겠지만 저는 조국혁신당만이 아니라 이건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꼭 그 위헌 문제를 심판받아 볼 생각입니다. 사실 지지율 대책 K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우리 신장식 대변인 인터뷰하면서 우리 어떤 우리 시청자께서 댓글로 이 질문을 주셨어요. 슈퍼챗까지 하시면 질문을 주셨는데 신장식 대변인의 얘기는 이제 입법을 해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입법 말고 헌법 소원까지 추가로 가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둘 다 같이 해야죠. 그건 모순된 게 아니고 법률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선거 때까지 4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4년 동안 당장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여야에서 어떻게 논의를 할지 언제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반드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헌 소송이 더 빨리 날지도 모릅니다. 그냥 제도 자체가 아예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기존의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좀 놀란 게 네네.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이제 선거를 지켜보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 정치인들을 기자들이 만나잖아요. 네네. 저도 지금 많이들 만나고 있는데 대부분 목이 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저는 좀 놀란 게 목소리가 꽤 뭐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원래 목소리보다는 조금 안 좋죠 지금.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만족한데 근데 막 휘어 있지는 않은 것 문제는 같아서. 없습니다. 약간 한 10% 정도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버틸만 하고 유세를 열심히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아직까지는 뭐 목 근육이 괜찮은가? 상대 근육이 좋은가? 타고난 성대 아, 근육 예. 뭐 특별히 관리하시는 건 아니.
왜요? 선천적으로 음성이 큰 편입니다, 제가. 아 그래요? 또 이게 저음 발성까지 또 네, 좀 목소리 좀 크고 저음인데 큰 편이라서 아마 괜찮지 않은가 싶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우리 지질레 CK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희 여론조사 분석하는 걸 이제 기본으로 저희 시그니처 코너로 하고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금요일 날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한국갤럽 조사가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데 오늘 이제 특집으로 이제 꾸리고 있다 보니 월요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같이 보고 들어갈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6.3%가 나왔어요. 네. 이게 한 달 전에 40%대 초반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쭉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에 있습니다. 네네. 대통령이 지금 뭘 해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현재 대통령이 뭘 해야 되는가의 문제는 저는 제일 바라는 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하는 족족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느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안 할 뿐 같아요. 그래서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선두에 서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이 이제 보여왔던 무도함, 무능함, 무책임이라는 것이 이미 국민들에게서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그 윤석열 정권의 신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이 이미 넓은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 국민의 마음이라는 것은 뒤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국민담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의료개혁, 의대 증원 관련해서 나름대로 어떤 필요성을 역설하는 뭐 그런 포인트들이 어디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맨 처음에 보려고 했는데 네. 보다가 너무 지겨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네. 50분 동안 예, 진행했었는데 50분짜리인데 네. 한 5분 정도 해야 될 얘기를 한 10배 정도 했습니다. 뭐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첫째 내용이 더 중요한 건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의사 정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거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 원래 했던 말 그대로 고집하겠다라는 것이고. 보다 끄셨나요 그러면? 예, 안 봤습니다. 아 그래요? 안 봤고 이제 네.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제가 50분 동안 보고 있을 시간도 없고, 또 대충 봐도 하는 얘기 또 하고 하는 얘기 또 하고, 그다음에 자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의사분들이 대안 마련해 보면 내가 한번 고려해 주마. 즉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의 태도, 민주공화국의 국정 책임자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국정 최고 책임자는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갈등을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최종 책임자가 자기 자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과 관련해서 나는 이대로 갈 테니까 당신들이 대안을 가져와 봐라고 얘기를 했어요. 논의하겠다. 네, 갖고 오면 내가 논의하겠다. 네. 훑어볼게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자세가 일단 틀린 거죠. 두 번째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또 보면 의대 정원 문제를 가지고 지금 2,000명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한번 크게 홍역을 치른 사안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때 반발이 크면서 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죠. 그때 문재인 정부는 400, 500명 정도를 단계적으로 늘린다. 네. 수가 다르고 그다음에 한 방이 아니라 여러 단계로 한다라는 게 있었고, 더 중요한 거는 늘린 의대 정원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처럼 2,000명을 늘려봤자 그 2,000명은 지방에서 늘렸다 합시다. 그 2,000명은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와서 개업합니다. 그다음에 그 2,000명 중에 대부분은 이른바 인기학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 실태의 가장 문제는 의대 졸업하면 모두 수도권으로 와서 지역은 의료 서비스가 수준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다음에 전문 분야별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의대 졸업하고 대부분 이른바 인기 종목으로 가기 때문에 필수 의료 분야가 있습니다. 별로 인기 없고, 근데 위험 부담은 커지고, 그리고 돈도 실제 많이 못 버는 것 같고, 이러면 중대한 수술이 있을 때 그분이 제일 필요한데 그분은 막상 없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문재인 정부 때는 수를 단계적으로 늘어나간다. 그다음에 늘어난 사람들은 지역, 그리고 공공,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필수 의료 분야에 배치하는 걸 전제로 늘린다라고 의견을 수렴하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의사분들 파업하고 해서 중단됐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지역 의료의 공백 문제, 필수 의료 문제의 그 공백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난 2,000명 늘릴 테니까 알아서 해 이런 식이죠. 그런 점들을 윤석열 정부가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수가 조정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는 하고 있던데. 네네네. 저는 뭐 지금 이제 50분 전체를 보지 않고 기사화된 것만 봤는데 내용에 있어서 정책 파악 능력이 있는지가 매우 의문스러워요. 대통령 자신에게 이 사태, 이 이슈의 핵심적 쟁점이 무언가를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보게 되면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급하게 한 방에 2,000명이라는 걸 늘리겠다고 얘기하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전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다고 보세요? 4월 10일 총선용이라는 거죠. 총선 앞두고 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결단력, 지도력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밀어붙여 왔거든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으려면 상식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총선 전에 어쨌든 해결까지 돼야지 효과가 있을 건데 네. 그게 맨 처음에는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고, 맨 처음에는 의사들을 겁박을 했지 않습니까? 겁박을 해서 다 이제 처벌하겠다고 겁박을 하고, 초기에 의사분들이 또 의사생들이 위축되어서 이제 윤석열 정권은 압수수색 정권이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처럼 막 파업하면 다 잡아가겠구나 해서 조용해졌어요. 초기에. 잠깐 뭐 전공의들도 바로 나오지 않고 네.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자신이 만만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못했던 걸 우리가 해냈다라는 성과로 보여주려고, 특히 성과를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은 것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급 계층 집단이 서로의 이익을 주장하고 가치를 내세우면서 충돌하고 타협하는 게 민주공화국의 기본 시스템인데, 이 사람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지시하면 다 문제 끝날 거고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잡아넣겠다 이 메시지로 단순화되어 있거든요. 아주 단세포적 정책 결정과 추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위축되었던 의사들도 또 국민들 같은 경우도 움찔했다가 이건 아니네 싶어서 다시 이렇게 반발을 하다 보니까 결국 목표했던 성과를 전혀 못 거두겠죠. 그런데 본인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죠. 장기 과제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면 안 거죠, 드디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인정하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옳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옳았는데 장기 과제로 넘긴다는 얘기는 4월 10일 이후란 얘기고 4월 10일 이후에 윤석열 정권이 이걸 할 수 있다?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뭐 어떤 레임덕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런 식의 접근 방식으로는 애초에 문제를 풀 수도 없고 4월 10일 시점에 지금 벌써부터 그저께는 조혜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보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그랬고, 네,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제는 하문경 후보가 탈당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오늘은 또 뭐 처리하긴 했던데 네. 이미 침몰하는 배에서 쥐가 뛰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4월 10일 이후에 국정 추진의 동력이 있을 것인지 진짜 매우 의문스럽다. 침몰하는 배에서 쥐가 뛰어내리고 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하나 또 볼 건데 비례정당 투표 의향 조국 혁신당이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29.5%가 나와서 더불어민주연합 19%보다 훨씬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돌풍이 사실은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제 불어오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자체 분석하실 거 아닙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당연하죠. 제가 이제 2월 13일 날 부산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기자분들이 몇 석을 목표로 하느냐라고 다 물었고 제가 2월 13일 날 10석이 목표고 원내 3당이 되겠다라고 제가 공언을 했어요. 그때 뭐 현장에 있는 기자분들도 그렇고 그 기사를 썼던 뭐 언론사 기자분들도 또 이른바 뭐 정치평론가 여의도 사람들도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제가 뭐 비난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랬다는 거죠. 이게 될 얘기냐 했는데 지금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정치의 요체는 뭐냐 하면 정치 공동체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못하는 말을 정치인의 또는 정당을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해주는 거라 생각해요. 그게 가장 핵심적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그런 무도함, 무능함, 무책임으로 국민들이 울분이 분노가 깊이 쌓여 있고 축적, 응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그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드물었다고 보고 조국혁신당은 만들어진 지 지금 한 달도 안 된 정당이고 저 자신도 신참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아주 폭등하는 지지를 보이는 이유는 뭐냐? 저희는 여전히 조직세도 부족하고 많은 게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왜 조국혁신당이 갑자기 짧은 시간에 한 달도 안 된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는가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그 마음을 정확히 포착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그분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것에 핵심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울분 표출을 대신해줄 이제 곳이 없었다. 네네. 그건 사실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정치를 이제 해왔던 뭐 이재명 대표 혹은 뭐 이준석 대표, 이낙연 전 대표, 당 대표죠, 네네네. 당 대표 등등이 그런 역할을 못 해왔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뭐 민주당 같은 경우가 그 역할을 일정하게 해왔죠, 당연히 일정하게. 야당이 해왔고, 네. 근데 민주당은 당연히 이제 중도층 또는 뭐 이제 온건 보수층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수권 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 수가 170명 아닙니까? 그리고 당원 수도 몇백만 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말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아주 고려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거 좀 다른 거죠. 기본 목표도 다르고 조직 구도도 다르고 의사결정 구도도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중도층 또는 온건 보수층까지 고려하면서 해야 된다면 저희가 그렇게 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히 날 것 그대로 반영하고 그분들에게 우리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보통의 지난 2년간 이 심화가 쌓였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기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리고 나의 울분을 아는구나 그리고 나의 희망을 대신 대변해 주는구나 나의 꿈을 대변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남아 있는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만하거나 자만할 때는 전혀 아니고 그런 여러와 같은 성원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저희가 이제 정책과 비전을 실천할 것인가에 문제 남아 있습니다. 지지 연령층에 대한 뭐 또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40, 50대 지지세가 아주 뚜렷한데 네네. 30대를 보니 한 18%로 이제 비교적 훨씬 이제 네네. 낮은 스코어가 있던데 네네. 이 차이는 좀 어디에 배경이 있다고 보실까요? 지금 저희가 40, 50대가 아주 확고하고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에 비해서 그 20, 30대가 조금 낮은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40, 50대가 가장 확고한 지지층이고 그에 비해서 20, 30대는 좀 낮은 지지를 보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팩트 정정을 좀 하고 싶은 거는 초기에 이제 20대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한국갤럽이라는 한 조사를 가지고 20대 지지율이 0%다라고 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뒤로 보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지지율이 그렇게 낮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발표된 뉴시스하고 에이스 리서치 그를 보게 되면 네. 20대 지지율이 31%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20대 지지가 0%한 자체는 일단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그 김 기자님 말씀하셨던 30대 지지율 경우 리얼미터가 18%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에이스 리서치 같은 경우는 21%입니다. 그 점에서 40, 50대 같은 경우는 훨씬 높다 말이죠. 그 점에 있어서 낮은 건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나 다른 정당과 비교를 또 해보게 되면 그 20% 정도 초반대 지지율이 또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이 점은 이제 정리하고 두 번째 남아 있는 거는 저희 과제는 뭐냐 하면 그럼 20, 30대가 40, 50대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므로 왜 그럴까에 대한 저희가 지금 분석 중입니다. 여러 가지 20, 30대가 저희 조국혁신당이 20, 30대의 그런 꿈이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들의 감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족함이 있겠죠. 뭐 흔히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20, 30대가 공정 이슈에 민감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게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근데 뭐 같은데. 추상적으로 그렇게 많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실제 언론 기사나 또는 학계에서 그 이슈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지지가 낮은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조사를 보게 되면 20, 30대가 다른 정당에 대해서도 매우 낮게 나옵니다. 보면. 근데 20, 30,
뭐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 20대가 13% 지지하는 게 나와요. 에이스 리서치 같은 경우는 저 다른 뭐 갖고 올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공정 이슈 때문에 20, 30대가 조국 혁신당을 덜 지지한다라고 보기는 좀 논리 미약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조국 혁신당이 부족함이 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서 20, 30대의 지지율을 40, 50대의 지지율만큼 높일 것인가의 문제는 저희의 과제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이제 진행 중인데 어떤 정치적인 대척점에 있는 상대 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 예. 최근에 보니까 2조 심판론 그리고 네, 뭐 보니까 2조 심판 특위까지 국민의힘에서 구성해서 예전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쪽만 이제 나름 공방을 했다면 네. 이제는 조국 혁신까지 같이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2조 심판론이라는 걸 낸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원래 내세웠던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고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프레임이 깨졌음을 반증합니다. 첫째 보시면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심판이라는 걸 가리기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무대에서 제외시켰지 않습니까? 안 보이게 만들었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언론에 등장하지 않은 지 100일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 한동훈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조국 혁신당 등장 이후 이재명 대 한동훈 대결 프레임이 깨져버렸어요. 깨졌죠. 예. 제가 조국 혁신당이 나와서 윤석열 심판이 핵심이라고 해서 그 프레임을 깨고 윤석열 심판 프레임을 되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황한 상태가 되면서 윤석열 심판이 아니라 이재명 조국 심판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조국을 끼워준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인데 저희의 존재를 이제 인지하게 됐다는 것이겠죠. 그거는 뭐 감사한 마음이나 그러나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죠. 왜 말도 안 되냐 하면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국가 권력을 가지고 운용해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난 2년간 조국이 국정 운영의 책임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자는 윤석열, 한동훈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전혀 먹히지 않을 것이고 좀 가소로운 말장난이다 생각합니다. 가소로운 말장난. 제가 어제 되게 주목해서 봤던 장면 하나가 그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 유세를 돌면서 네, 예. 롯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산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롯데 팬이시죠? 롯데 팬의 입장에서 네. 롯데 팬은 1992년 이후로 30몇 년간 우승을 못했거든요. 네, 유명하죠. 30몇 년간 우승을 못했는데 롯데 팬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못 건드리는 것은 이건 영린을 건드리는 거죠. 영린? 네. 아...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롯데 팬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네. 그 논쟁이 한번 있었잖아요. 뭐 옷을 옛날에 한번 입었었느니 아니. 그러면서 뭐, 이제 사직에서 봤다고 그랬는데 네. 알고 봤더니 사직구장이 안 열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랬더니 네. 내가 꼭 사직구장에서 봤다는 건 아니다. 그럼 어디서 봤냐? 사직 지역에 어디서 봤다겠죠. 그 말장난이라고 보고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사직구장에 가셨긴 가셨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어제 보니까 특정 선수 이름을 얘기하고 그 선수분과 자기가 생년이 같아. 따라서 자기가 롯데 팬인 것처럼 참칭을 하던데 저는 최동원 선수가 제 초등학교 선배예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최동원 선수가 공 던지는 걸 보고 자랐고 네. 1992년 이후 한 번도 우승을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심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찐 팬이다. 그런 팬 앞에서 네. 자기가 롯데에 대해서 그 특정 투수 한 명, 그 훌륭한 분이에요, 그 투수분. 네. 그 연관성을 따지다 보니 그분과 자기가 생년이 같아라는 걸로 하는 걸 보고 이거는 부산에 있는 롯데 팬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구나. 부산 롯데자이언츠 찐팬을 좀 인증할 수 있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뭐가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뭐 마라든지 뭐 있잖아요. 아니 뭐 제가 롯데 팬인 건 부산 사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 굳이 뭐로 네. 증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 보니까 각세리마 뭐 요거를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뭐 그게 이제 우리 그 독자분들께서는 시청자.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각세리마를 육성으로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카메라 보고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지금? 이쪽 어디? 예. 요거? 예. 어느 거 보고 합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 민심이 흉흉하니까 롯데 자이언츠 팬을 참칭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말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칵세리마.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몇 가지만 또 빨리 여쭐게요. 마무리합시다. 시간을 네. 빨리 보니까. 네. 그 앞 단계에서 사실 정치인 조국으로 이제 변신하신 거잖아요. 고민이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사실 쉬운 결단은 아니고 또 어제 보니까 가족들은 만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하셨던데 예, 예. 어떤 고민들이 좀 있었을까요? 제가 정치를 하기로 마음 먹고 그리고 정당을 창당하기로 마음을 먹은 게 2월 13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선언을 한 날이고 그전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냐 또 이미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정치를 하고 창당을 하고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겠느냐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걱정을 하고 또 만류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감수하겠다. 비난도 감수하고 위험도 감수할 것이고 제가 한번 돌파를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물론이고 저의 친구, 동지들에게도 나는 끝까지 갈 테니까 도와줘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많은 친구와 동지들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고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저는 제 자신의 흠결과 한계를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 흠결과 한계 역으로 규정되어서 그것에 가두어져서 살려고 하진 않습니다. 제가 상황을 바꿔서 제가 몸을 던져서 상황을 바꾸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다행히 저희 뭐 원래 초반기에 같이 했던 친구와 동지들 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성원을 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뜻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까 해서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확실히 옛날이랑 교수 시절 그리고 민정수석 시절이랑 많이 다르신 것 같은 게 제가 이 사진을 봤어요. 이 사진 기억하시죠?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이네요.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예. 이 사진을 취재를 해보니 당에서 아예 구입을 했다고. 이 사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예, 위해서. 맞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저작권이 있으니까 네. 제가 프로필로 쓰려면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당시 제 마음을 또 현재의 마음을 가장 온전히 드러내는 표정과 손짓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이제 정치 참여 이전까지는 제가 학자로 지식인으로 살았던 것이고 네. 그 뒤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했지만 그건 고위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교수도 지식인도 아니고 또 대통령님의 참모도 아니고 독자적으로 서서 스스로를 입증해야 되는 정치인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이전과 달리 이전 같은 게 보다 절제된 방식으로 운동을 하려고 했다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대중과 함께 어깨를 걸고 눈물과 웃음을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딱 픽해서 이거 구매하자라고 했다라는 데에서 사실 놀랍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마지막 한 질문 지금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최근에 같은 질문 좀 받으시긴 했는데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에 사실 이제 본인은 뭐 난 깜빵 가서 책 보고 뭐 플랭크하고 스쿼트하고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당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제가 없더라도 조국혁신당은 여전히 살아 움직일 것이고 제가 없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있을 것이고 당원이 있을 것이고 그걸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저라도 제가 뭐 감옥에 갖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오더라도 조국혁신당이 정당으로 역할을 유지하고 원래 목표 한 발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그 기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우리 특별 인터뷰로 만나봤고요. 사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내 진입은 지금으로 봤을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 이제 의석수가 이제 관건일 텐데 어떤 결과를 내실지 다 같이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들어가셔서 한국 정치를 좀 더 낫게 만드는데 특히 시민의 삶을 좀 더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그리고 특히 건강 관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조국혁신당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금만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가 효능감 있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